내일이 수능이잖아요. 수능 끝나면 바로 1단계 합격자가 발표가 나와요. 그 당시에는 한 일주일 후에 구술 면접을 봤어요. 구술 면접 볼 때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다 합격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지? 그때 대치동에 한번 한 5일 끊어가지고 5일 갔는데 떨어졌어요. 오히려 대치동을 가서 연대 고대는 붙었는데 서울대가 떨어졌어요. 우리 딸한테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냥 집에서 구술 면접 준비했으면 오히려 차분하게 준비했을 텐데 전국에서 모든 애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대치동. 거기가 자리가 없어요. 구술 면접을 1대1 코칭처럼 해야 되는 건데 한 반에 50명, 60명 있는데 들어가서 로봇처럼 암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대치동에 대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대를 다시 써서 이제 들어간 건데 그 다음에는 대치동으로 안 갔죠. 그냥 고려대학교를 자유전공학부로 1년을 다녔어요. 그 다음에 한번 넣어본 건데 면접을 그냥 편안하게 본 것 같아요. 다시 서울대가 된 건데 제 말씀의 요지는 분당에 있는 일반고에서 서울대 국문과를 아이를 보냈고 서울대 국문과 졸업하고 로스쿨을 가서 지금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를 키웠던 어떻게 공부를 시켰어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싶어서 입시 읽어주는 엄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분당에 있는 일반고에서 서울대 의예과를 보낸 아이 엄마 최주화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는 저희가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살았습니다. 보내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학군지로 이제 이사를 하면서 중학교부터 과목별로 조금 뒤쳐져 있는 과목들을 따라잡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도 겪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어머니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기자로 되게 오랜 기간 활동하시면서 수많은 학부모랑 현장을 봐오셨는데 서울대 엄마들의 비밀 입시 토크 쓰시면서 입시 전문가가 아니라 엄마로서 좀 독자들한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20년 동안 교육 전문 기자를 하면서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뭐 학교 선생님도 만나고 뭐 학생도 만나고 사람들을 이제 만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 학생은 학생 입장에서만 보고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만 보고 이렇더라고요. 학교는 또 학교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어떤 소통하는 사람이 전달자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서 엄마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학교가 엄마들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조금 그런 것들을 제가 전달을 이렇게 많이 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뒷이야기, 엄마들의 그 학교에 직접 하지 못하는 얘기라든지 학원에 직접 하지 못하는 얘기라든지 또 우리 아이한테 요즘 애들 건들면 안 되잖아요. 애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을 조금 대신 전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수다를 우리가 떨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부모님들하고 조금 더 유튜브에서는 전하지 못한 얘기를 좀 전해보자, 소통해보자 해서 책을 쓰게 됐어요. 이제 먼저 가본 길이고 이제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길이니까 먼저 가본 사람이 선배로서 친한 동네 언니처럼 알려주고 싶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자기만 딱 알고 있어. 이런 카피가 좀 학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이 교육기자로서도 좀 오래되셨고 학생들도 가르치신 기간도 굉장히 기신데 엄마들만의 좀 비밀스러운 비법 같은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입시에서 약간 정보력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둘 다 분당이잖아요. 분당 지역이 대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때 학군지 지역이잖아요. 오전에 카페 같은 데 이제 브런치 엄마들 많이 모이잖아요. 오전에 브런치를 가면 거의 다 엄마들이에요. 거의 모든 엄마들의 대화가 다 교육 얘기예요.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정말 너무 높아요. 저도 그런데 좀 참여해보고 또 다른 옆자리에서 하는 엄마들의 얘기도 또 듣고 이러다 보면은 좀 카더라도 많고 이렇거든요.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이러다가 굉장히 아닌 정보, 오정보나 카더라 이걸로 엄마들이 이제 지배를 받아요. 전에도 기자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모든 입시 정보는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팩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카더라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입시 정보를 저는 취합을 하고 취재를 해서 글을 써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한 20년을 하다 보니까 엄마들한테 이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 애가 지금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이거 다 안 까발리지 않아요? 저는 이거 안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갔으니까, 이제는 다 갔으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봤어요, 엄마들이. 그렇게 정보를 사냥하듯이 다니면서 그대로 아이의 성적과 실력이 돼서 좋은 결과를 내면 좋은데, 보통은 엄마들은 가서 입시 정보를 사냥을 하고,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고, 거의 다 입시가 보면 불안으로 시작해서 불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거의 뭐 95%가 그렇게 입시를 끝낼 거예요.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시행착오를 먼저 가본 엄마가 전달해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믿고 와도 됩니다. 우리가 뭐 수익활동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네. 정확한 정보라고 했을 때 그 엄마들이 좀 갖출 수 있는 경쟁력? 그러니까 정보력의 본질 같은 거는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대단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좀 허상을 깼으면 좋겠어요. 정보가 굉장히 많으면 애 대학을 잘 가는 게 아니라요. 일단 애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적이 나오는 공부를 해야 돼요. 입시는 그게 서바이벌이고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입시 정보도 애가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전략이 나오는 거고요. 애가 공부를 못한다? 그런데 엄마가 엄청 전략 잘 세워서 잘 갈 수 있나요?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입시 정보의 본질이라는 거는 방법 또는 애를 어떻게 공부를 정서를 해치지 않으면서 애가 공부를 엄마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싸우지 않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한 입시 정보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2시간 정도 학부모 특강을 통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엄마들이 가장 정보에 민감하거든요. 이제부터 우리 애가 고등학교 3년을 펼쳐낼 거니까 다 모든 게 궁금하시잖아요. 2시간 동안 엄마들한테 그 정보를 다 모든 거, 엄마로서 알아야 될 모든 정보를 다 알려드려요, 제가. 다 알려드리고 제가 딱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이 입시 정보는 더 이상 이걸로 끝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애 공부하는 일만 남았다 그래요. 엄마가 이렇게 완전히 풀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입시 정보로. 근데 애가 성적이 안 나오면 이만큼 허망한 게 없어요. 이게 제일 허망한 겁니다. 그리고 비극이고. 부모님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체 대치동 애들은 어떻게 공부를 할까? 그걸 진짜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대치동 학부모들의 입시 전략이 평범한 학부모들의 입시 전략하고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서울대 엄마들의 입시 전략이 대치동 전략이랑 조금 이런 부분에서 달랐다 하는 게 있었는지. 대치동이 교육의 산실이래요. 그렇게들 표현을 하는데 정보는 넘쳐나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내 아이랑 맞는지 아이 성향을 파악하는 게 이제 기본인 것 같고요. 그 정보들이 쏟아지는 그 정보 속에서 엄마 혼자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 아이에 맞는 그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지만 이게 양적인 거 외에 아이한테 맞추려면 이제 질적인 것도 필요하니까 스케줄도 중요하고 어떻게 플랜을 짤 것인지 정확하게 아이한테 들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서울대 엄마들은 어떻게 했냐고 그러는데 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자기주도적인 공부가 돼줘야 되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서적인 면도 있고 그다음 학업적인 면도 있고 그러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성향부터 파악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대치동을 안 가봤어요. 저희 분당에서 한 30분 정도면 이제 대치동을 갈 수가 있는데, 대치동을 안 가서 저는 오히려 서울대를 간 것 같아요. 그런 엄마들이 있었거든요. 대치동 가서 누구 어떤 선생님 강의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애만 바라보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애가 모의고사가 안 나온다. 내신은 학교에서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건 좀 빨간 불이 들어온 거거든요. 국어는 누구누구 걸 들어야 되는데, 수학은 누구누구 걸 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주변에 엄마들이 하는데, 저는 애가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모의고사 성적도 내신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내신이 1등급인데 모의고사도 1등급 나왔기 때문에 정시로도 갈 수 있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치동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가 이제 다 동시 합격을 1단계에서 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내일이 수능이잖아요. 수능 끝나면 바로 1단계 합격자가 발표가 나와요. 그 당시에는 한 일주일 후에 구술 면접을 봤어요. 구술 면접 볼 때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다 합격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지? 그때 대치동에 한번 한 5일
끊어가지고 5일 갔는데 떨어졌어요. 오히려 대치동을 가서 연대 고대는 붙었는데 서울대가 떨어졌어요. 우리 딸한테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냥 집에서 구술 면접 준비했으면은 오히려 차분하게 준비했을 텐데 전국에서 모든 애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대치동에. 거기가 자리가 없어요. 구술 면접을 1대1 코칭처럼 해야 되는 건데 한 반에 50명, 60명 있는데 들어가서 로봇처럼 암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대치동에 대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대를 다시 써서 이제 들어간 건데 그 다음에는 대치동으로 안 갔죠. 그냥 고려대학교를 자유전공학부로 1년을 다녔어요. 그 다음에 한번 넣어본 건데 대학에서 좀 구술 면접 형식으로 많이 했으니까 면접을 그냥 편안하게 본 것 같아요. 다시 서울대가 된 건데 제 말씀의 요지는 대치동에 맞는 애가 있을 것 같아요. 대치동에 그 선생님 찾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좋은 실적을 내기도 해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치동에 가서 효과를 보는 애가 있고 안 가야 되는 애. 모든 아이들이 다 대치동에 가면 안 좋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애는 대치동에 가서 자극을 좀 받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안에서 내신만 막 보고 수능 최저 이런 거 못 맞추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런 애들은 대치동 가서 좀 자극받고 수능형으로 공부하는 것도 배우고 하면 좋고 굳이 안 가도 되는 애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굳이 안 가도 되는 케이스였던 것 같고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대치동 활용법은 좀 다른다. 책에서도 결국에는 아이 성향 따라서 좀 전략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전략이 있는 엄마, 판단이 빠른 엄마들은 남들보다 학원비 훨씬 적게 쓰면서도 더 결과를 잘 얻는다고. 내 아이 성향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 아이 수준에 맞는 교육이 중요할 텐데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학원비 너무 많이 들어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를 서울대 보내야지라는 목표를 세우고 키운 적이 없어요. 목표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초등학교 때는 대학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학부모님들 너무 입시 정보가 많아서 실제로 이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했다라는 정보도 너무 많으니까 초등의대반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사교육을 더 막 유발시키는 것 같은데 엄마로서 애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별로 없었고 얘가 어느 대학을 갈까? 인서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저는 언제까지 그렇게 지냈냐면 중3 때까지 그렇게 지냈어요. 애가 어느 대학 간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낸 적이 없어요. 성적이 얼마나 좋고 몇 점이고 중학교 때도 이렇게 현미경으로 애가 지금 어느 단계고 막 이렇게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이런 성격이 아니고 바빴어요. 좀 괄괄한 성격이라 제가. 그리고 일을 하면 이제 막 몰두해서 그쪽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냥 애 밥 챙겨주는 정도? 제 성향은 조금 애하고 친하고 수다 떠는 걸 좋아했어요. 일을 하고 뭐 이래서 무관심했다는 게 아니라 관심은 엄청 많은데 그게 성적이 초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원도 그냥 남들 다니는 정도? 영어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한 학원을 보냈는데 대형 학원을 그 학원의 비용이 한 16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때는 한 45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사교육비 제일 많이 쓴 거거든요. 영어 학원을 왜 끊지 않고 계속 보냈느냐? 제가 어떤 전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얘가 좋아했어요. 그 영어 학원을 좋아했어요. 걔가 좋아하니까 그 학원이 원비가 올라가거나 뭐 이래도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학원을 좋아한 이유가 단어를 막 쪼개서 암기시키는 게 아니라 스토리북 같은 것들을 이제 동화 같은 것들을 주로 읽으면서 그거를 통으로 암기하고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말하는 거 좋아하고 독서 수준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꽤 두꺼운 뭐 해리포터 같은 것도 나중에 한 6학년 중학교 올라가서는 해리포터 같은 것도 읽고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해가지고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고 수학을 얘가 굉장히 수학을 못한다는 거를 인지를 한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애한테 무관심했구나.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30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수학에 돈을 썼어요. 그때 제가 잘못한 게 뭐냐면 애가 30점이 나오니까 애도 놀래고 저도 놀래가지고 영재 수학하는 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분한테 팀을 짰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 한 4개월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수학에 완전히 경기가 들은 거예요. 애가 수학을 못한다고 알았잖아요. 학교 성적이 95, 100점을 맞았기 때문에 못한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학교의 전통이 뭐냐면 딱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엄청 어렵게 내요. 애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너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된다. 시그널을 주는 건데 우리 애가 60 몇 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왜 수학이 왜 이래. 레벨 테스트를 학원에 또 막 부랴부랴 가가지고 이제 그 사단이 난 거거든요. 제가 진짜 잘못한 게 3개월, 4개월을 진짜 월 150만 원씩 주고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했잖아요. 영재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우리 아이같이 수학의 기초가 하나도 없는 애를 보면 어떻겠어요? 한심하지. 그러면서 애한테 뭐라고 하냐면 애가 거기만 갔다 오면 울어요. 노트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얘 일거수일투족을 다 구박하는 거야. 그걸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잡돌이를 하라 그랬어요. 얘를 그냥 잡아 족치세요 이랬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게 진짜 시행착오예요. 얘가 수학을 너무 싫어하게 됐어요. 그게 트라우마인 거예요. 한 번도 공부 때문에 혼내본 적이 없어요. 애가 처음으로 공부 때문에 선생님한테 모욕적인 말도 듣고 자존심 상하는 뭐 이런 것들을 다 겪은 거예요. 3개월 동안. 울면서 저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면 내 머리에서 돌가루가 떨어지는 것 같아 이래요. 그 환경을 제가 돈을 월 150만 원씩이나 주면서 만들어줘서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딱 자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내면 안 되겠다. 그냥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길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딸을 잡아주면 수학을 잘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이제 망친 거고 애는 트라우마만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완전히 차곡차곡 하는 학원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6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애한테 어떤 실수를 한 거냐면 제가 수학을 모르면서 성적만 가지고 애한테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잘 아는 원장님한테 애를 그냥 보내고 저는 수학을 1도 모릅니다. 그냥 다 맡겼어요. 일체 애한테 수학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그 원장님한테 다 맡겨서 6년을 그 원장님이 이제 끌어안고 애를 봐줘서 고2 때부터는 다 1등급을 받은 거거든요. 그 학원은 그냥 평범한 학원이라서 그냥 한 달에 30만 원짜리 학원이에요. 150만 원씩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애를 더 망칠 수 있다. 수학 초등의대반, 칠세고시 이런 게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게 필요하대. 너는 지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이래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제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걸 극복하는데 사실 한 4년, 5년 매일 울었어요. 수학 때문에. 매일 울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매일 울었어요. 30점이라는 거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영재학원이기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3, 40점을 받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절대적인 수치로 만점에 30점은 너무한 거야. 제가 국어는 애를 학원을 안 보냈는데 우리 애가 국문과를 갈 정도로 국어는 그냥 안 틀렸거든요. 제가 국어를 전공을 해서 국어를 왜 가르쳐? 이런 거예요. 근데 수학은 제가 못하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국어는 아니 국어학을 왜 돈 주고 보내? 이러거든요. 제가 왜 글을 못 써? 왜 이게 못 읽어? 이런 거예요. 생활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언어가 스미게끔 완전히 고차원적으로 가르쳐 준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근데 그냥 흘러간 거지. 엄마가 가진 게 얘한테 흘러간 거고요. 엄마가 가진 그 불안, 겁, 수학에 대한 그 공포? 이게 그대로 얘한테 흘러간 거예요. 네. 이 집 아들을 인터뷰를 제가 했어요. 기자하면서. 그렇게 만난 거지, 우리가, 그치? 네. 여기 학교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서울대 의대를 일반 전형으로 차석으로 합격한 친구가 있는데 저는 기자를 오래 해서 선생님들 많이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연락이 와요. 좀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연락을 선생님이 주셔가지고 만났는데 그때 엄마 같이 나왔잖아요. 의대 간 친구들도 꽤 인터뷰를 해보고 서울대 간 친구들은 진짜 많이 인터뷰 해봤는데 엄마들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가서 1등 할 거야. 단연 내가 1등 할 거야. 나는 서울대야. 이렇게 미리 생각한 애들은 거의 못 봤어요. 난 이렇게 공부 잘하는지 몰랐어요. 이 엄마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엄마들이 진짜 많아요. 애가 공부 잘할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발견되는 거지. 미리. 칠세고시나 이런 것들을 하면 저도 의대반에 가서 미적분을 하잖아요. 엄마는 어떤 기대가 있을 거냐면 제가 진짜 잘못한 게 3개월, 4개월을 월 150만 원씩 주고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영재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우리 아이같이 수학의 기초가 하나도 없는 애 보면 어떻겠어요? 한심하지. 애가 거기만 갔다 오면 울어요. 연필 잡는 것부터 기본이 안 돼 있다고 그래요.
노트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얘 일거수일투족을 다 구박하는 거야. 그걸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제가 잡돌이를 하라 그랬어요. 얘를 그냥 잡아 족치세요 이랬어요. 그게 진짜 시행착오예요. 수학을 너무 싫어하게 됐어요. 그게 트라우마인 거예요. 한 번도 공부 때문에 혼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처음으로 공부 때문에 선생님한테 모욕적인 말도 듣고 자존심 상하는 뭐 이런 것들을 다 겪은 거예요. 3개월 동안. 내가 울면서 저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면 내 머리에서 돌가루가 떨어지는 것 같아 이래요. 내가 이렇게 돌대가리구나. 그때 딱 자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내면 안 되겠다. 죄송하다 그러고 그냥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길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딸을 잡아주면 수학을 잘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이제 망친 거고 애는 트라우마만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완전히 차곡차곡 하는 학원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6년을 보냈어요. 애한테 어떤 실수를 한 거냐면 제가 수학을 모르면서 성적만 가지고 애한테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원장님한테 애를 그냥 보내고 저는 수학을 1도 모릅니다. 그냥 다 맡겼어요. 그리고 저는 일체 애한테 수학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그 원장님한테 다 맡겨서 6년을 그 원장님이 이제 끌어안고 애를 봐줘서 고2 때부터는 다 1등급을 받은 거거든요. 그 학원은 그냥 평범한 학원이라서 그냥 한 달에 30만 원짜리 학원이에요. 150만 원씩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애를 더 망칠 수 있다. 수학 초등의대반, 뭐 칠세고시 이런 게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이게 필요하대. 지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이래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제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걸 극복하는데 한 4년? 5년 이렇게 걸리고 매일 울었어요. 수학 때문에. 매일 울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매일 울었어요. 30점이라는 거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영재학원이기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30, 40점을 받는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래요. 근데 그냥 절대적인 수치로 만점에 30점은 너무한 거야. 그 제가 뭘 몰라가지고 애를 제가 국어는 애를 안 같이 학원을 안 보냈는데 우리 애가 국문과를 갈 정도로 국어는 그냥 안 틀렸거든요. 근데 제가 국어를 전공을 해서 국어를 왜 가르쳐? 이런 거예요. 근데 수학은 제가 못하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국어는 아니 국어학을 왜 던지고 보내? 이러거든요 제가. 왜 이게 못 읽어? 이런 거예요. 책 속에도 들어가 있지만 생활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언어가 스미게끔 완전히 고차원적으로 가르쳐 준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근데 그냥 흘러간 거지. 엄마가 가진 게 애한테 흘러간 거고요. 엄마가 가진 그 불안, 겁, 수학에 대한 그 공포? 이게 그대로 애한테 흘러간 거예요.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때 군지역에 살았거든요. 학원의 혜택을 별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수학은 이제 구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구몬을 하니까 선생님 오기 전에 과제를 잘해주고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뿌듯하잖아요. 되게 지겨워하는 거예요. 땡땡이를 막 치고 반복적인 걸 싫어하는 애인 거예요. 너무 지루한 거지. 친구 엄마가 하는 학원에 그냥 보습 학원에 보냈는데 해법 수학 이런 데 있거든요. 저도 잘 모르기도 하고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법 수학 경시대 이런 거 있거든요. 시험을 보게 했어요. 객관적으로 얘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인지 지원한 아이들 사이에서 전국구 몇 등 이런 게 보이기도 하고 점수가 얼마고 상세하게 분석표가 나오잖아요. 어느 파트가 계산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개념이 안 돼 있거나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게 다니까 일종의 이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판단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조카가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있는데 묻더라고요. 언제부터 공부를 잘했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러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가 왜 나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남들이 하니까 하는 정도로만 했는데 내가 공부를 해야지 하는 마음가짐이 생긴 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라는 거예요.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공부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준비가 안 돼 있고 베이스가 안 돼 있는 경우는 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후행이 나쁜 건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의 약간 자존감? 기가 죽는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현행을 잘해야 되는데 본인이 2학년 1학기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자사고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는 이제 군 지역에서 살았지만 중학교는 분당에서 다니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외대부고 상상고 민사고 이런 분위기에 있어서 엄마 나 저 학교에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데리고 다 다녀봤어요 학교를. 잔디밭이 어떻게 돼 있고 학교 건물이 또 예쁘잖아요. 목표를 줘야 되니까
보고 난 다음에 자기 동기부여나 그때부터는 나도 자사고를 가고 싶어. 이제 그 마음이 생긴 이후로 그때부터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가능하면은 이제 아이가 하고 있는 과정이 비어있지 않게끔 중요한 단원들이 또 있거든요. 비어있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는 중등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등 과정은 누구나 열심히 해요. 중학교 때는 하는 애들은 하고 안 하는 애들은 안 하고 선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후루룩 지나가는 수도 있는데 배우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는 깊이 있게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때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학원을 정해가지고 이제 다니긴 하는데 그 선생님하고의 틀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오답에 대해서 이 개념을 모르고 있는지 뭐가 모르는지 그걸 조금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애가 잘했어요. 되게 잘하더라고요.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비어있는 파트가 없으니까 고등학교는 일반고를 나오긴 했는데 왜 외대부고를 안 가는지 자사고를 준비를 했는데 머리 터지게 고민한 시기가 있거든요. 진짜 자사고를 얘가 가도 될까? 그냥 동네에 가까운 학교에 가는 게 맞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 학교 선택하는 거, 고등학교 선택하는 거. 몸이 조금 아팠어요. 아프기도 하고 자사고를 준비를 하고 면접 준비를 하러 다니기도 하고 영어 토플을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그 친구들 사이에서 보면 얘가 봐서는 나는 저렇게까지 저 친구만큼 세지 않고 기숙생활을 하려면 나름대로 조금 멘탈이 좀 세야 되잖아요. 저희 애는 좀 순한 편이거든요. 쟤랑 같이 학교 생활을 하면 저 정도는 못할 것 같아. 저희 애는 또 집을 좋아하기도 하고 잠도 많고 진짜 잠도 많거든요. 너가 선택을 해보라 그랬거든요. 자사고로 가는 게 낫냐? 그냥 동네에 있는 일반고로 가는 게 낫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긴 한데 얘가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넣어줘야지 네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네가 책임을 져야 돼. 본인이 역할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 역할이 또 주어지는 게 있잖아요. 저희는 말을 하면 또 지켜야 되거든요. 간다고 했지. 그럼 잘해보자. 들어갈 때는 저희가 우수한 성적은 아니었거든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적이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딱 되게 되면 과목별로 성적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얘가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사실은. 왜냐면 어떤 과목은 기가 같은 과목, 기술과 가정 과목은 뭐 3등급 이렇게 뜨더라고요. 2학년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원탑이래요. 분당 안에서도. 그러면은 잘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3학년 되면서 대치동에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2학년이 끝날 시점에 본인도 조금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가 판단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 여기서 좀 잘하는 편인데 대치동은 전국에 있는 잘하는 애들이 다 온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봐보자. 자기 뭐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가냐고 하더라고요. 테스트 한 번만 봐보자. 한 달만 다녀보자 그랬거든요. 처음에 가니까 한 중간 정도 하더라고요. 내가 부족하구나.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때부터 쭉 한 선생님하고 한 학원을 정했으면은 1년을 그냥 쭉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때는 대치동에서 재수하는 형들, 누나들, 전국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좋은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거기는 이제 주위 환경이 또 받쳐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집 아들을 인터뷰를 제가 했어요. 기자하면서. 그렇게 만난 거지, 우리가, 그치? 네. 여기 학교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서울대 의대를 일반 전형으로 차석으로 합격한 친구가 있는데, 저는 기자를 오래 해서 선생님들 많이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연락이 와요. 좀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연락을 선생님이 주셔가지고 만났는데, 그때 엄마 같이 나왔잖아요. 의대 간 친구들도 꽤 인터뷰를 해보고 서울대 간 친구들은 진짜 많이 인터뷰 해봤는데 엄마들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가서 1등 할 거야. 단연 내가 1등 할 거야. 나는 서울대야. 이렇게 미리 생각한 애들은 거의 못 봤어요. 난 이렇게 공부 잘하는지 몰랐어요. 이 엄마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엄마들이 진짜 많아요. 애가 공부 잘할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발견되는 거지. 미리. 칠세고시나 이런 것들을 하면 저도 의대반에 가서 미적분을 하잖아요. 엄마는 어떤 기대가 있을 거냐면 얘가 미적분까지 초등 때 다 끝냈는데 가서 공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했다고 생각해. 그치. 그래서 얘가 당연히 1등하고 얘는 영재교육원도 다녔고 다 섭렵했어.
그러니까 가면 1등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애들이 잘하지 않아요. 이런 애들이 잘해요. 이런 애들이. 우리 딸도 전혀 안 튀었잖아.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거의 완벽할 정도로 점수가 그러더라고.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서울대 간 엄마들의 얘기와 아이들이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그런 거야. 중학교 때는 조금 인풋도 해야 돼요. 선행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원을, 만약에 얘가 선행을 안 나갔으면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원을 가야 돼요. 평일날 학원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국영수를 다 다니면 세팅이 어떻게 돼요? 다 세팅되어 있는 거지. 보통 2번 가죠. 또 다른 학교를 한 개를 더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끝나고 학원에 가서 2시간 하고 자습하고 오면은 밤 10시, 11시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생활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좀 선행 땡겨야 돼요. 현실적으로. 중학교부터는 개념이 중요해요. 초등학교 때는 애들한테 개념을 안 가르치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도 보여주고 동화도 보여주고 이렇게 실질적인 걸 다 보여준 다음에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는 초등학교 때 네가 경험했던 것들을 중학교 가서는 개념으로 맺히게 하는 구조거든요. 저는 교육학을 해서 알아요, 그거를. 네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 만났던 모든 장르의 글을 한번 개념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야 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고 애한테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중학교 올라가면 너 이제부터는 용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떠오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집 공부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능력, 그러니까 혼공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부터는 무작정 학원 뺑뺑이 돌리는 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혼공력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가님들이 실제로 자녀 지도할 때 쓰신 어떤 혼공력을 위한 루틴?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자기주도 학습이잖아요. 질문하신 것처럼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혼자 공부하는 능력이 무조건 뒷받침돼야지 입시나 공부에서 이제 마지막 정점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학원을 보내게 되면 2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선생님한테서 배우는 지식적인 게 하나 있고 하나는 그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네가 선생님처럼 할 수 있게끔 저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커리를 만약에 8회 커리가 있으면 선생님이 짜주는 대로 처음에는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자기도 한번 짜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배워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학원을 가게 되면 학습 목표도 그렇고 강의 커리도 그렇고 지식정의가 하나 내가 공부하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짜주는 플랜이 있으니까 그 플랜대로 하는데 배워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초중학교 때는 그냥 이제 지켜보는 걸로 하거든요. 너무 관여를 하게 되면 어떤 어머님들은 어린아이일수록 관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관여를 많이 하게 되면 얘가 혼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이제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고 고등학교에 되게 되면 고등학교 때는 저희는 이제 시험 기간이라고 주어지면 처음 시험 준비할 때는 한 4주에서 6주를 했던 것 같아요. 첫 시험은.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3학년 1학기 때 시험은 한 일주일 정도면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 수업 중에 그 외에 자습 시간 동안에 쌓여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하는 플랜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기간 중에는 무조건 내가 계획표를 열심히 짜가지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고 평소에 하는 것들은 누적을 시켜놓고 누적을 시켜놔야지 이게 되는 거라서 저희는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무조건 집에서 공부했고 그다음 그 기간 동안에 일주일, 2주일 동안은 가장 집이 조용하고 저랑 사이가 좋은 시기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엄청 중학교 때 땡겨서 하지는 않았지만 영어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한 학원을 다녔고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토플 지문을 읽어낼 수 있을 정도는 갖추고 고등학교 올라갔던 것 같아요. 한 중3 때 1년 정도 토플을 해서 패러그래프를 읽는 거 조금 고난이도의 글을 읽는 거 정도는 얘가 중학교 때까지 좀 완성이 돼 있었던 것 같고 국어는 사실 좀 안 건드려줬는데도 잘한 거고 수학도 선행을 1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문과이기도 했고 그렇게 얘가 수학을 잘하는 애가 아니어서 선행을 1년 정도만 하고 올라간 상태. 고등학교 공부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에 빛을 발하는 시기는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때 자기주도가 안 되면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선생님이 좀 이끌어가지고 선생님의 학원에서 조금 뭐 선행도 뭐 수원, 수투, 뭐 대수, 미적 이런 거만 땡겨가지고 중학교 때까지는 이거 너무 학원 많이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어도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인풋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자기 걸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걸 만들어야 성적이 나오는 게 고등학교 시험이니까. 왜냐면 암기했던 게 그대로 나오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끊임없이 계속 훈련을 해봐야 되거든요. 수영을 배울 때 수영을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이론을 중학교 때 했다면 고등학교 가면 계속 그 수영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피아노 치는 거나 수영을 연습하는 거나 뭐 테니스를 연습하듯이 계속 습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 아이는 중학교 때까지 그냥 국어하고 영어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던 것 같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해야 되는 게 문학 작품을 소설을 읽었으면 그거를 계속 개념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훈련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혼자 하는 공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요 수학학원 빼놓고 안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국어하고 영어는 학원을 안 다니고 사탐, 과탐은 인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학원을 얘가 일주일에 수학학원 2번 가는 게 학원이 전부예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학원에 수학만 다녔는데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그냥 자기주도 학습. 그게 강제적으로 집에 와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밤 10시까지 그냥 그 루틴이에요. 밤 10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시 정도에 끝나면 그냥 밤 10시까지 자기 자율학습을 하는 거예요.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거기에 자기를 묶어 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또 관리 감독도 하시니까 딴짓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자기가 자동으로 자기 주도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고 수학 같은 경우도 토요일날 일부러 잡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수학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워낙 수학이 약했으니까. 그냥 학원에서 듣고만 오면 안 돼요.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만 오지 않고 수업을 2시간을 들으면 4-5시간을 그 학원 앞에 있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수학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 혼자 한 공부거든요. 고등학교 3년을. 그게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짜서 자기주도 해야 되고 뭐 관리형 독서실 스카는 대학교 가서 갔지 한 번도 그 스카 이런 데 가지는 않았고 그냥 독서실에서 하거나 집에 와서도 자기가 그러니까 늘상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게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냥 익숙한 패턴이고 루틴이었거든요. 그게 만약에 안 됐더라면 모의고사도 안 나왔을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걸 만드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6월, 9월 모의고사가 국영수 다 만점 받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주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계속 어떤 개념이나 진도는 전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애들이 다 배웠으니까 진도를 다 나갔으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인풋을 해놓은 거를 꺼내가지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걸 자기 거를 만드는 훈련을 성적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그래도 나중에 공부를 잘하게 된 힘이 저는 자기주도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중학교 때는 조금 인풋도 해야 돼요. 선행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원을 만약에 얘가 선행을 안 나갔으면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원을 가야 돼요. 평일날 학원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국영수를 다 다니면 세팅이 어떻게 돼요? 다 세팅되어 있는 거지. 보통 2번 가죠. 또 다른 학교를 한 개를 더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끝나고 학원에 가서 2시간 하고 자습하고 오면은 밤 10시, 11시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생활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좀 선행 땡겨야 돼요. 현실적으로. 문해력 심각하다, 독해력이 바닥이다 그런 얘기 너무 많고 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도 진짜 높고 책에서는 고등학교 국어 성적을 가장 중요한 시기를 좀 초등 시기라고 좀 다들 좀 뽑아주셨는데 엄마표 초등 독서 지도를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여기 책에 나오는 그 서울대생들의 세 아이가 조금 다 케이스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엄마표를 한 거고 제가 좀 전략을 세워서 엄마표로 어떻게 애를 좀 독서 지도를 해볼까? 라는 어떤 좀 퍼포먼스 이런 건 저는 안 했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애를 돌리고 이런 건 안 했어요, 제가. 물론 이제 저도 뭐 전집 욕심이 있어가지고 전집을 애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100권짜리 사다가 막 장식해놓고 그런 적도 있기는 한데
자연스럽게 그냥 애 생활 속에서 제가 만들어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했던 거는 애가 배우는 교과서를 제가 봤어요. 교과서를 보고 교과서가 연계된 도서 그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좀 팁을 드리자면 교과 연계 도서가 있어요. 그 리스트도 막 만들어서 나라에서 배포도 하고 하거든요. 교과 연계 도서 목록을 제가 보고 다 읽히지는 않고 그러니까 교과서하고 교과 연계 도서 리스트를 제가 보고 어떤 거는 조금 애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면은 어떤 거는 제가 이런 것들을 애한테 이렇게 연결해 줬어요. 연결해 주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책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연계된 도서를 좀 해줬다는 거. 이건 독서고요. 국어를 염두에 뒀을 때는 제가 전공을 하기도 했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애하고 말장난을 엄청 많이 했어요. 수다를 떨고 동화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의 상황이 돼서 애하고 같이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런 수다를 많이 떨었고 좀 공부가 중요해지는 중학교 올라가는 시기 6학년 때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국어의 모든 글의 장르를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만났거든요, 애들이. 그쵸? 저학년 때 동시부터 편직을, 생활문, 설명문, 논설문 다 배웠어요. 희곡, 이런 것까지 다 배웠거든요. 기행문, 이런 모든 장르의 글을 애들이 사실 다 만났거든요. 그런 거를 좀 알았기 때문에 중학교부터는 개념이 중요해요. 초등학교 때는 애들한테 개념을 안 가르치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도 보여주고, 동화도 보여주고, 이렇게 실질적인 걸 다 보여준 다음에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는 초등학교 때 네가 경험했던 것들을 중학교 가서는 개념으로 맺히게 하는 구조거든요. 저는 교육학을 해서 알아요, 그거를. 네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 만났던 모든 장르의 글을 한번 개념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야 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고 애한테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중학교 올라가면 너 이제부터는 용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개념서를 하나 사서 애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개념서도 문학, 비문학 파트 나눠져 있어요. 심지어 중학교 올라갈 때도 문학 파트에서 시소설, 수필희곡 얘가 초등학교 때 그동안 많이 만났던 시, 동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학습으로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작업은 한번 해줬어요. 중학교 올라갈 때. 그랬더니 얘가 굉장히 이거를 정리를 2, 3개월을 그걸 했거든요. 그리고 문법도 한번 해주고 국어는 학원 안 다니고 그냥 얘가 그냥 다 흡수한 것 같아요. 제가 책 속에도 많이 썼지만 실제로 아이하고 가요를 들으면서도 가요에 나오는 가사 가지고도 지금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일까 하고 애하고 유추해보고 얘기해보게 하고 엄마 생각에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이게 약간 색깔이 이런 느낌이잖아 하고 이제 애하고 그렇게 수다를 떨고 저는 뭐를 알고 있었냐면 시에서 화자고 시에서 배우는 어조고 시에서 배우는 이미지고 시에서 배우는 운율이다 이런 것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애한테 공부 같지 않게 그렇게 하니까 애가 이제 그게 되게 재밌는 거죠. 중학교 가서는 조금 시가 어려워지거든요. 왜냐면 수사법이 많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가서는 이렇게 해줬는데도 중학교 가서 얘가 시를 보더니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유치원의 바위? 이런 시가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이육사의 광야도 뭔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이제 한 번씩 스토리텔링을 해줬어요. 생각해봐 하면서 장면 한번 그려봐. 이런 상황이야. 하고 그렇게 해주니까 제가 매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엄마 설명 들으니까 이 시가 금방 외워져. 그리고 읽혀져. 신기하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중학교 한 1, 2학년 때. 그 다음부터 제가 국어를 손을 안 댔어요. 근데 잘하더라고요. 제가 국어적으로는 좀 그렇게 지도를 해줬고 독서는 그냥 늘상 옆에 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애가 뭐를 읽었는지는 알아요. 제가 애한테 독서 지도를 저도 바쁘고 제가 막 엄청 책 읽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얘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는 항상 제가 먼발치에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걸어주려고. 애하고 말을 걸어주려고. 그리고 얘가 뭐를 읽었는 걸 알아야 그 다음에 연결해서 뭘 해줄 수가 있어서 저는 안 읽더라도 애가 뭘 읽는지는 제가 체크를 하고 저는 어떻게 했냐. 인터넷으로 그거와 관련된 걸 막 뒤지는 거예요. 안 읽었지만 읽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대화가 되는 거고 너가 그거 읽길래 엄마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거 이런 거야? 너 읽었어 안 읽었어? 이렇게 하지 않고 너가 그거 읽길래 엄마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엄마 찾아봤는데 이 작가가 이 사람이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애한테 얘기를 하면 그게 재밌어서 신나서 저한테 이제 막
말을 걸어요. 그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자기가 읽는 거에 관심이 있고 엄마는 대화 상대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애가 말을 할 기회를 많이 줬어요. 제가 말하기보다. 저는 안 읽었는데 애가 읽었으니까 대화의 주도권은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가 계속 말을 하게끔 저는 주로 애한테 말하게 했어요. 그게 맞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되게 궁금해. 그게 궁금해. 얘가 되게 효능감을 느끼게. 자기가 읽었고 읽은 거를 엄마한테 들려주는데 엄마가 그걸 되게 재밌어하고 신기해요. 그거를 제가 애한테 느끼게끔 엄마가 힘들이지 않고 굉장히 독서 지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다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애한테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얘가 읽었나 안 읽었나. 그리고 자꾸 어떻게 하냐? 얘가 자꾸 뭐 줄거리를 잘 말 못하거나 애들이 처음부터 줄거리를 일목요연하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줄거리 잘 못한다. 그게 아니잖아. 왜 이게 틀리게 말해? 막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어리숙한 척하고 이렇게 뒤에 빠져서 얘가 선생님처럼 얘기하게 하고 저는 이제 학생처럼 듣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거가 좀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우연히 초등학교 3학년 때 작은 교회에서 하는 독서 교실이 있었거든요. 한 10명 정도 시작을 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복이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하고 이제 저희 아이가 만나면서 자음과 모음 시리즈의 철학 시리즈를 다 받고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거기 학년 구분이 없어요. 3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아이들까지 같이 섞여 있는데 나중에 뭐 총균세 생각의 탄생 이런 것까지 다 하는데 책을 읽고 나면은 반드시 수상문을 쓰게 하더라고요. 몰라서 그냥 거기 보내서 재밌어 하니까. 근데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상문이라는 거는 독후감이 아니고 읽고 난 다음에 책의 내용을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쓰는 거였더라고요. 때에 따라서는 발표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하니까 이게 발전 속도가 달라요. 작은 그 교회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축구를 하기도 하고 간식을 준비해서 아이들께 나눠 먹는 것도 하기도 하고 잘한다고 상도 받고 뭐 이러더라고요, 얘가. 그때부터는 다양하게 시작을 했어요. 신문, 그 다음에 과학 저널.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스크랩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스크랩해서 거기다가 이제 쓰게끔 한 거.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을 썼던 시트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주는 거. 보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게 보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성장을 했던 것 같고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어휘나 아니면은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확인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국어 인정시험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국어 문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게끔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겨울 방학 때는 한국어 인정시험이 몇 월 며칠에 있는데 그때까지 이 과정이 이제 책을 정했으니까 이 과정 다 끝내야 된다. 얘도 이제 목표치가 있으니까 항상 기준을 주거든요. 기준을 주고 언제까지 그 안에서 한자도 마찬가지고 한자 인정시험도 다 봤거든요. 이제 몇 월 며칠에 시험이 있으니까 그 시험 목표로 해서 이제 보게끔 준비하는 거. 그 이후에는 뭘 했냐면 역사, 인문, 사회, 철학 굉장히 이제 좋아해요. 좋아하고 세계지리 좋아하고 영화, 뮤지컬, 그 다음에 전시회 다방면으로 어떨 때는 38선 근처에 가면 집성청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현장 답사 가는 거. 알고 있는 내용을 같이 가서 이제 현장에서 보는 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과학 독서 얘기하세요. 과학 독서? 과학 독서를 진로를 좀 찾아준 독서가 있어요. 이과긴 한데 이과 성향은 아니에요. 인문학적 소양이 좀 깊은 편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과학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제 좋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학을 싫어하는 애들은 싫어하거든요. 우회적으로 과학은 현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말할 때나 공부를 배울 때는 물화생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흥미 위주거든요. 과학은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입시에 나오는 그 모든 용어들은 한자에서 기반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양적 반응, 중화 반응, 잡지책 같은 거부터 시작을 했고 용어부터 시작을 했고 과학은 만약에 선행을 할 것 같으면은 예비 고1인 경우는 통합과학을 한다는데 통합과학을
했는 경우들은 아이들이 지식이 얕아요. 얕으니까 얘네들은 통합과학을 미리 지금 하는 이유는 내신을 목표로 하는 건데, 저는 공부에 대한 목표는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하나를 배우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재미, 흥미를 조금만 알아도 자기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어설프게 알면 시험에 대한 대비밖에 안 되는 거고, 공부는 알아가는 재미를 조금은 느끼라. 학년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고, 그래야지 학년이 높아져서 지식 깊이가 많아지게 되면 지속성이 필요하잖아요. 용어에 대한 거, 기본적인 거. 그래서 과학 저널들, 신문에 나오는 환경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이제 노출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논술도 마찬가지고 뉴스에서 나오는 현상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출력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신문에 잘라서 그 식탁 밑에 유리 밑에 집어 넣어요. 깔아놔요. 깔아놓고 해서 그냥 이렇게 보다가도 애들이, 저희는 말이 없는 애거든요. 남자이기도 하고 말이 별로 없는 애기 때문에 넣어놓으면 이제 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비슷한 것들이 나오면은 다시 추가해서 또 넣어놓고 바꾸고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흥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담사 선생님이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해주시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수학이 약하구나, 너가 수학을 못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한테 뭐라 그랬냐면 괜찮아, 초등학교 1학년 거부터 다시 하면 돼, 6학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거기서는 못 들고 끝나고 나오면서 엄청 우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이거 봐, 내가 수학을 못하는 게 맞잖아 하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수학을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거부터 다시 하라. 그럼 이제 애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까지도 못하는 애구나.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1학년 거부터 어떻게 하지부터 그것도 겁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수학이 바닥이구나 라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겁이 나고, 그러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애한테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잘 보살폈어야 되는데 애 정서나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애가 어떤 걸 느끼고 어떤 상황일 거라는 거 엄마가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기계적으로 좀 한 것 같아요. 이거 요즘 유행하니까 가서 진로 적성 검사 가서 받아보고 그게 절대 진리인 양 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애는 어리니까 그 선생님이 주는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도 뭐 완벽한 분은 아니어서.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우연히 초등학교 3학년 때 작은 교회에서 하는 독서 교실이 있었거든요. 한 10명 정도 시작을 해서 굉장히 복이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하고 아이가 만나면서 자음과 모음 철학 시리즈를 다 받고, 그걸 하면서 뭘 했냐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거기 학년 구분이 없어요. 얘가 이제 3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아이들까지 같이 섞여 있는데 총균세, 생각의 탄생 이런 것까지 다 하는데, 책을 읽고 나면은 반드시 수상문을 쓰게 하더라고요. 그냥 거기 보내서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상문이라는 거는 독후감이 아니고 읽고 난 다음에 책의 내용을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쓰는 거였더라고요. 때에 따라서는 발표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하니까 이게 발전 속도가 달라요. 저희는 작은 그 교회이기 때문에 한 번씩,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축구를 하기도 하고, 간식을 준비해서 아이들께 나눠 먹는 것도 하기도 하고, 잘한다고 상도 받고 이러더라고요, 얘가. 그때부터는 다양하게 시작을 했어요. 신문, 과학 저널, 사설. 그럼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쓰게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스크랩해서 거기다가 이제 쓰게끔 한 거, 시트들을 모아서 이제 책으로 만들어. 그러면 이제 보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게 보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성장을 했던 것 같고,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어휘나 문법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확인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국어 인정시험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국어 문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게끔 해줬어요. 이번 겨울 방학 때는 한국어 인정시험이 몇 월 며칠에 있는데 이제 책을 정했으니까 이 과정 다 끝내야 된다. 얘도 이제 목표치가 있으니까 항상 기준을 주거든요. 기준을 주고 언제까지.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서 한자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한자 인정시험도 다 봤거든요. 몇 월 며칠에 시험이 있으니까 그 시험 목표로 해서 이제 보게끔 준비하는 거. 그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뭘 했냐면 역사, 인문, 사회, 철학 굉장히 이제 좋아해요. 세계지리 좋아하고 영화, 뮤지컬, 그 다음에 전시회,
다방면으로 38선 근처에 가면 집성청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현장 답사 가는 거. 알고 있는 내용을 같이 가서 이제 현장에서 보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과학 독서 얘기하세요. 과학 독서? 과학 독서를 진로를 좀 찾아준 독서가 음. 있어요. 음. 이과 성향은 아니에요. 인문학적 소양이 좀 깊은 편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과학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제 좋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학을 싫어하는 애들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회적으로 과학은 현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말할 때나 공부를 배울 때는 물화생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과목들이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흥미 위주거든요. 과학은 무조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입시에 나오는 그 모든 용어들은 한자에서 기반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양적 반응, 중화 반응 이런 것들 잡지책 같은 거부터 시작을 했고 용어부터 시작을 했고 과학은 만약에 선행을 할 것 같으면은 예비 고1인 경우는 통합과학을 한다는데 통합과학을 했는 경우들은 아이들이 지식이 얕아요. 얕으니까 얘네들은 통합과학을 미리 지금 하는 이유는 내신을 목표로 하는 건데 공부에 대한 목표는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하나를 배우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재미, 흥미를 조금만 알아도 자기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어설프게 알면 시험에 대한 대비밖에 안 되는 거고 알아가는 재미를 조금은 느끼라. 학년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고 그래야지 학년이 높아져서 지식 깊이가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지루한 싸움이 되는데 지속성이 필요하잖아요. 용어에 대한 거 기본적인 거 과학 저널들 신문에 나오는 시기별로 뭐 이제 환경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이제 노출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논술도 마찬가지고 뉴스에서 나오는 현상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출력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잘라서 신문에 잘라서 식탁 밑에 유리 밑에 집어넣어요. 깔아놔요. 깔아놓고 해서 저희는 말이 없는 애거든요. 남자이기도 하고 말이 별로 없는 애기 때문에 넣어놓으면 이제 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비슷한 것들이 나오면은 다시 추가해서 또 넣어놓고 바꾸고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흥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학을 진짜 그거는 뼈아프게 후회하는 거예요. 기자를 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입시를 치르고 어떻게 간다라는 걸 저는 간접적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좀 냉정하게 애한테 하겠지라고 저 스스로도 했는데 아이의 수학을 망친 결정적인 걸 제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6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진로 적성 검사 이런 걸 보러 갔어요. 진로 적성 검사도 다른 엄마들이 한다니까 간 거예요. 조금 비싼 데를 자기 체크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체크하고 나서 상담사 선생님이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해주시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수학이 약하구나. 너가 수학을 못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한테 뭐라 그랬냐면 괜찮아. 초등학교 1학년 거부터 다시 하면 돼. 6학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거기서는 못 들고 끝나고 나오면서 엄청 우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이거 봐, 내가 수학을 못하는 게 맞잖아 하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수학을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거부터 다시 하라. 그러면 이제 애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까지도 못하는 애구나.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1학년 거부터 어떻게 하지부터 그것도 겁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수학이 바닥이구나 라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겁이 나고 그러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애한테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잘 보살폈어야 되는데 애 정서나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애가 어떤 걸 느끼고 어떤 상황일 거라는 거 엄마가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기계적으로 좀 한 것 같아요. 이거 요즘 유행하니까 가서 진로 적성 검사 가서 받아보고 그게 절대 진리인 양 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애는 어리니까 그 선생님이 주는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도 뭐 완벽한 분은 아니어서 초등학교 1학년 공부를 다시 해야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6학년 그냥 과정에 95, 100점 맞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자기는 영재 거기 가서 30점 받았고 이러니까 애가 그냥 그 뒤로 얘가 계속 저한테 계속 입에 달고 산 말이 내가 수학이 약하잖아. 나는 수학을 못하잖아. 이러더라고요. 수학과 관련해서 많이 트라우마를 만들어준 거가 제가 정말 후회하는 건데 제가 조금 담담하게 있었으면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겁이 나니까, 저도 초보 엄마라서 겁이 나니까 얘가 진짜 이게 약한가? 가서 검사받고 어떻게 뭔가 해결책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시도하면 할수록 애는 계속 상처만 쌓이는 거지. 그거가 정말 후회돼요. 나중에 제가 정말 무관심해지고 무관심한 척하고 한 발짝 떨어져 있으니까 극복이 되더라고요, 애가. 너무 엄마가 애 약점도 있을 텐데 그걸 너무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그거를 계속 애한테 인지하도록 하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 저도 역시나 그렇게 했던 게 후회스럽습니다. 저는 일을 했었는데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향상 일을 하면 거기도 몰입을 해요. 초등학교 때 아이가 학교를 끝나고 나면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군이다 보니까 학교 끝나고 나면은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기다리고 서 있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 시간에, 그때는 뭐 핸드폰을 별로 안 돼 있었고, 그러니까 2시에 끝나면은 2시에 우리 만나자 그랬는데 하던 일이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더 중요하잖아요. 고객이잖아요. 고객이니까 2시까지 못 가는 거예요. 걔를 거기다가 세워놓고, 그래서 어떨 때는 왜 안 올까 공중전화 앞에서 전화를 했다가 다시 또 전화 왔다가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했던 게 그게 조금 마음이 아프고 조금 친절하지 못했던 거. 왜냐면 아이마다 조금 다 다르긴 한데 처음이잖아요. 이런 애도 있고 A 애도 있고 B인 애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린 엄마들 만나면 얘기하거든요. 영재고 가고 떨어지고 뭐 불안해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고 더 좋은 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거 가지고 저도 절절절절 했었을까? 조금 더 친절하고 얘기를 조금 많이 해봤으면 싶고, 같이 못 보냈던 거. 지금 대학을 가고 나니까 아이도 크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게 보이나 봐요. 같이 굉장히 여행 많이 다니고 지나고 오니까 그때 그 상황에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입시를 다 겪었기 때문에 이게 뭘 대단한 정보일까 사실 싶은데,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후배 학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귀한 정보일 것 같고 재밌어요. 그래서 다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괜찮겠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쏟아지는 정보 속에, 입시 정보 속에 엄마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어떤 게 진실인지도 모르고 진실 아닌 진실들도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책이 진정성 있게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내 아이 명문대 보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이런 초보 학부모들을 위해서 따뜻한 응원의 말씀 같은 거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입시로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아이 키우는 과정이. 모든 기준을 아이한테 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를 들여다봐라. 아이가 사실 생겨먹은 대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걔가 타고난 성향, 제가 주기도 했을 거고 유전적으로 주기도 했을 거고 후천적으로 환경적으로 주기로 했을 텐데, 물꼬를 자꾸 엄마가 틀지 말고 그냥 애가 흘러가는 대로 성향대로 흘러가면 그 줄기를 따라가면서 위험한 것들을, 또는 얘가 시행착오 겪을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치워주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부모가 하면, 저는 그게 아이가 가장 명문대 가는 게 사실 뭐 인생의 성공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20살까지는 우리 아이가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이루는 과정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입시가 예쁜 20살이라고 하거든요. 예쁜 20살이 될 수 있게, 이제 20살이 되면 놔줘요. 그냥 엄마가 놓게 돼요. 애도 떠나고. 그냥 아이가 결국은 자기가 생겨먹은 대로 가더라. 그래서 너무 아이를 쥐고 엄마가 원하는 방향, 아빠가 원하는 방향으로 애를 틀지 말자.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아이도 열심히, 엄마도 열심히 각자 파트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걸 굉장히 추천하고요. 어머니들, 아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굽이 끝나면 또 다른 오르막이 있고 또 다른 오르막이 있으니까 아이도 건강하고 엄마들도 또는 아빠들도 자기 건강 한번 챙겨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 입시 읽어주는 엄마들이 모여서 아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입시 얘기하고 학교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한번 그냥 카메라 앞에서 한번 해보자, 우리 선배 엄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거라, 책은 우리가 수다 떨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책이 주는 느낌과 유튜브가 주는 느낌은 또 달라요. 유튜브에는 없는 내용들도 여기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제가 이 책을 되게 재밌게 봐서 편집자님한테도 되게 호로록 읽었다니까. 호로록 읽고 유튜브에서는 또 없는 정보도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엄마들 모임 이후에 또 다른 모임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엄마들 모임이 끝나면 진짜 엄마들 모임이 시작된다. 이런 모토로 쓰여진 책이라서 이 책 읽으시면 엄마 모임 안 나가셔도 됩니다. 유튜브는 그냥 영상이거든요. 영상이고 저희가 교육에 대한 입시에 대한 정보들을 책을 통해서 줄을 칠 수도 있고 다시 접었다가 다음 기회에 또 볼 수도 있고 입시가 끝날 때까지는 함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도 항상 지금 어머니들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지만 다시 이 책을 보면서 또 궁금한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슬기로운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